저출산에 관한 정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분야가 그 영향을 받는다. 대학교의 정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이런 그 노동력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의존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상태로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15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과거에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1%도 못하고 0.97을 이렇게 더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전망 그러면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 들어서면은 이런 정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 정책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정책들이 국민들을 실망하게 계속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녹색성장 얘기를 했는데 녹색성장에 관한 그 결과가 4대 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에서 창조 경제를 얘기했는데 그 창조 경제가 정부에서 톱다운식으로 그런 것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조라는 것은 버텀업에서 어린애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그 창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결과는 우리가 국민을 실망하게 해왔다. 또 이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가 가지고 경제 정책으로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4차 산업을 기준으로 해가 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이런 정책을 그런 아주 완급을 가려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3년 동안 해오는 그 결과가 우리나라 아주 저성장의 늪으로 우리가 뒤떨어져 있고 수출이나 교역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속된 말로 죽어도 하는 식으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고 그것이 실제 저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회계적인 투명성에 관한 문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이 63개국에서 63위, 네팔만도 못하다. 이런 이 투명성에 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이 바로 서지를 않고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한다. 또 하나 문제, 노동력의 문제, 노사에 관한 문제, 노사정에 관한 문제. 노사정이 우리가 기업이 수긍을 할 수 있는 그 노동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참여연대라든가 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 세계적인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12년에 2050 클럽에 진입을 해서 2050 클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1인당 GNP가 2만 불 소득에 우리 국민이 5천만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그러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050 클럽에
2012년 6월 달에 2050 클럽에 진입했다. 그러면 2050 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국가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들의 그 특성을 봐보면 그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불황이나 호황을 이 세계 경제가 호황을 가져오거나 불황을 가져오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다. 봐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영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 되는데 제일 합리적인 그런 국가 경쟁력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7위권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가 그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회가 교육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2050 클럽에 진입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개 보면 3, 4년 안에 3050 클럽에 진입해요. 3050이라는 것은 3만 불 소득에 5천만이 되는 것을 3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8년 만에 작년에 3050 클럽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7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7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7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표들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가 9% 이상 성장을 해가지고 해놨던 그것들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까먹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이 얘기를 했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는 우리가 산마물 소득이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국민들한테 산마물 소득에 우리가 7위권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산마물 소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아주 너무 격차가 심하다. 서울 시내에서 평범한 30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9억이라는 얘기는 이거 우리나라 홍콩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게 우리가 주택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쭉 지표를 국내 생산이나 1인당 GNP나 이런 나라들 봐보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선진국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은 뭐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31개국의 OECD 국가들 봐보면 다 유럽에 있는 미국을 유시해서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과거에 모든 사회보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산업사회로 우리가 다른 나라 쫓아오니라고 그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각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정책들은 엄청나게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는 어떤 정책을 해야겠는가? 옮기시고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지표들 아까 이 얘기를 했던 우리가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그 경제 성장률 그 지표들을 봐보면 88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 9% 이상이었고
대학교 진학률이 36% 정도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100% 취업을 했는데 우리가 1988년 올림픽 대회를 하고 나서는 우리 그때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 김영삼 정부 들어가 가지고 대학 진학률을 엄청나게 늘려가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83%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지금 금년도 작년에 대학 진학률이 79%예요. 그런데 유럽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얼마냐 하면 32%예요. 미국도 대학 진학률이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되는데 모든 자녀들을 다 대학교를 다 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8, 9%에서 4%로 떨어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다. 관련된 지표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넘어가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엊그제 이제 그 2020년 대통령 10년사를 할 때 주로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냐? 그 내용을 봐보면 첫째 민생 경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남북 관계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외교와 일본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그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뒤로 살펴보면 첫째 현 그 민생 경제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포용 정책, 혁신 정책, 공정 정책 이런 것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그 네 가지 정책이고 그 중에서 이제 포용 정책에서는 일자리에 관한 것들 일자리가 전혀 지금 9년째 최하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 노동에 관한 문제, 복지에 관한 문제, 분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또 안전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을 포용 정책에서 그거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에 대해서는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해 성과를 봐보면 아주 낮죠.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 소재 부품 우리가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핵심 부품 관계 때문에 우리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아직도 그것도 종교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경제 성장에 관한 문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수출에 관한 것도 우리나라 과거의 수출은 우리나라가 지금 1조 수출입액이 1조 불을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는 그것을 못했다가 작년에는 그것을 복귀를 하겠지만 전혀 그 수출입의 그 수익률이 아주 좋지를 않다. 그런 상태다. 그리고 또 이런 그 공정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요. 조국 장관의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인가 하는 것에 다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국회나 정부나 이거 대응하는 걸 봐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또 그럼 민생 경제에 관한 것들을 봐보면은 민생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봐보면은 전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다. 가짜 뉴스 남발 그리고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한 것만 PR을 하고 있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이제 이거 그 4대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경제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평가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여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다. 그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짜 뉴스, 일자리에 관한 문제, 취업에 관한 문제, 일자리 창출이 엊그제 신문에도 30만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 30만이 는 것이 40대가 늘어야 하는데 65세 이상 된 사람 노인들만 늘어나고 있다. 1인당 그 임금을 100만 원 줘야 할 거 50만 원 잘라주고 50대, 60대 이상은 노인들만 증가하고 30, 40대는 꼭 그 전혀 늘지 않고 줄어드는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복지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실제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저소득자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대로 안 가고 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넘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급조해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세금을 써서 만든 여러 가지 2달짜리 이런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사화해 가지고 PR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야당이 그럼 대두시를 해야 하는데 야당도 지리멸렬하게 갈려져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다. 또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이런 2조 8천억짜리 일자리를 돈을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15일에 이달 15일까지 90만 명을 초과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단기 일자리를 하는 이런 것들은 늘어나요. 늘어나지만 돈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팍 줄어드는 거고 이것들이 또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0, 40대가 축이 돼야 하는데 60대 이상 되는 사람 노인들을 중심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가짜뉴스 고용에 관련된 하는 이거 여러 가지 지표들이 팩트를 얘기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그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이런 지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감추고 자기들이 피해할 것은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경제 전망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청년 고용에 관한 문제, 경제 허리 30, 40대 구직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표들이 전혀 정말 사실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또 쭉 넘어갑시다. 비정규직은 늘어나는데 실제 정규직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30, 40대를 위주로 하는 요새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20, 40대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하는데 노인들의 비정규직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숫자만 늘리는 이런 정책들은 개선이 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이에요.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은 사실 기업이 해야 하는 거죠. 일자리 창출 근본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은 기업이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혀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다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SK고 다 미국에 외국에 가서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 미국에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기업들을 국내로 들어들어가 가지고 국내에 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나라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간에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안 하면 그 제품을 팔지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이게 문제다. 이거를 개선해야 돼. 기업이 대기업 삼성이고 현대고 SK고 LG고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고용을 많이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나 뭐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범법자로 물어가가지고 다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등한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실행을 할 수 없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런 것들을 모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 정부에서 약간 수정을 하고 있어요. 4년째에 가가지고. 그래도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으로 돼가지고 벤처기업부를 만들었는데 벤처기업부를 만들었으면은 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모든 것이 지표가 좋아야 하는데 벤처기업부 만든 것보다도 더 떨어지는 중소기업청으로 있던 이런 정책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얼름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가 어떻게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있다. 또 그걸로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보면은 이거 아주 9988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서 숫자는 99%고 인원으로 봐보면은 노동자로 봐보면 88%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인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그런 일을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문제다.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이 60%가 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은 아주 극소수로 늘어나고 진짜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새로운 사업에 관해서 일자리를 새로 창출을 하고 이런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전혀 규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4차 산업위원회가 생긴 대로 규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그의 그 사례로서 AMB라든가 우리가 요새 타다라든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그런 사업을 법 규제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 지금 5년 만에 ICT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 3법을 이번에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너무너무 현 시대에 빨리 적응을 못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벤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다가 이번에 이제 그나마도 막판에 가서 규제 3법을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적소의 시기에 맞게끔 빨리빨리 해줘야 우리가 세계 경제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다. 이런 또 이제 기사여간 아까도 얘기했죠. 보고 싶은 것만 기사화한다. 이런 것도 경제 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9년째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미국 무역 갈등이라든가 지정학적인 문제, 한일 관계, 반도체 가격에 관한 것들 이런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전혀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미국에 관한 것도 남북 간의 문제도 모든 것을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저 외무부 강장관이 미국 가가지고 이번에 남북 간의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하는데 미국이 이건 우리 국가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테니까 미국도 양해해라 하니까 미국에서 당장에 미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을 미국의 그 협조로 하에 승인하에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있다. 중국에 관한 것도 우리가 사드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는 FTA까지를 했지만 우리 중국에 관한 것도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국도 우리나라 탐탁지 않게 하고 있다.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안 문제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성장에 관한 문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든 그 규제를 푼다든가 사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개선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세 정책 전액의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쭉 위로 넘어갑시다. 예. 한국의 미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데 너무 그 정책이 없다.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1차 5개년, 2차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5차 5개년까지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10년 이후에 정책이 없어요. 5년 단위, 1년 단위 이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도 이런 정책이 교육이나 이런 장기 ICT라든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10년, 5년, 10년, 30년, 50년 이런 장기 정책을 해가지고 중장기 정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걸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없어요. 지금 이 정부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문제다. 이게 우리나라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성장 산업, 먹거리 산업이라든가 앞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10년, 20년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가지고 정권이 바꾸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외국에서 이제 외국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장기 정책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변석계로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그 예가 핵 에너지 정책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제일 우리 제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 중에서 원가가 중요한 우리 그 전기 에너지 핵연료로 인해 가지고 전기값이 쌌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가 가지고 핵 에너지를 안 한다고 대체 에너지 한다고 그래가 가지고 완전히 정책이 그것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대에 있는 핵공학과가 박사, 석사, 학사 이 정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핵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렇게 이거는 안 되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가 핵을 포기하고 대체 에너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대체 에너지 성과가 그렇게 전혀 거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30%로 한다고 그래가 가지고 모든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폐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이제 싹 바뀔 거든.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러면 한국 조세 정책에 관련된 것을 봐보면은 이런 조세 정책에도 이런 상위 계층에 돈 많이 버는 것에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또 우리가 아파트에 관한 강남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9억 원 이상의 하는 것들은 국가에서 허가를 다시 받게 하겠다. 9억 이하로 사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정책, 강남이든 어디든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그걸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수요는 늘리지 않고 큰 것들만 세금으로만 막 규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거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그 조세 정책에 관한 문제, 소득세에 관한 문제도 이런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세금을 높여가 가지고 이게 그 세금에 관한 국민들이 납세 의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전혀 따로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세제는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이런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우리 미흡하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상속세에 관련된 이런 문제도 상속세도 세계 다른 나라의 규제에 맞춰서 이런 상속세에도 조정을 해야 한다. 또 하나 이제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 얘기를 하면은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인데 지방자치의 그 자금 예산을 정부에서 20%가 지방자치에서 벌어들이고 80%를 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나눠주거든요. 그것을 세법을 거쳐가가지고 지방에서 그거 세율을 5대5로 하든가 4대6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20대 80으로 해가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로 한다고 그러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다. 시간이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이것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이것에 대한 너무 딱딱한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략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세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